민주당하고 진보당이 3월 3일에 통합비례당을 창당하기로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경선 단일화를 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민주당에서 공천, 단수공천, 전략공천 지역이 또 발표가 됐어요. 수원무 염태영 전 수원시장, 그다음에 용인을의 손명수 전 차관이죠. 그 전략공천이 됐고, 유성을에는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황정화 박사가 포함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들어온 속보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제 두 분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공천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야 누가 잘하나 어떤 점수를 주실지. 예, 후 기자님부터. 예. 네. 그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화산에 좀 비유를 하면은 여당은 휴화산이고 야당은 활화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미 지금 용암 분출된 거예요. 네. 지금 뭐 친명 비명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각양각색의 갈등들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여당이 리스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네. 아직 선거가 50일이나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잠복이 돼 있는데 막판에 선거를 앞두고 크게 터지면 네. 잿더미가 돼버린 건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둘 다 화산이긴 화산인데 네. 민주당은 활화산이라 활화산. 터졌으니까 수습을 빨리 하면 좋은 네. 거고 네. 그 여당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터졌는데 네. 확 터지면 네. 수습이 또 반대로 안 될 수도 있는 안될 수도 겁니다. 있다. 그 정도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지 기자님은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올려치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올려치기요? 예, 네.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던데, 그러니까 네. 상대평가적으로 해서 이게 똑같이 하더라도 상대가 못하기 때문에 더 올려치기 당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올려치기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야권에다 분열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이 아니라 제3지대 개혁신당도 지금 쪼개져가지고 다시 빅텐트가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한 국민의힘은 올려치기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야권에는 굉장히 위기 시그널이긴 하죠. 왜냐하면 선거는 여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올려치기 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좀 이렇게 보여지는 지점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이제 그 비명계 뭐 오늘 아침에 박용진은 비명 행사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 공천 파열음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명계 혹은 뭐 친문이라고 통칭해야 됩니까? 이쪽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혁신 공천 하라고 했고 시스템에 따라서 시스템 공천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오늘 오전 11시 민주당 의총을 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네. 그 뭐 여러 평론가라든가 정치인들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이 하위 20% 현역 의원을 솎아내는 과정에서 뭔가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바깥으로 아나운스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등에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지 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이런 식 아닙니까? 그제는 김영조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어제는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럼 또 오늘은 오후에 누가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제 위기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일사불란하게 발표를 하고 선제적으로 당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발조차도 네. 뭔가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위 20%라는 거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시한폭탄이에요. 당연히 예견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 네. 최대한 질서 정연하게 공관위원장이나 대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관위원회 전화로 왔다는 거예요. 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통보를 했겠죠. 왜 제가 들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저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표현이 녹음이 아니고 네. 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 말을 접할 때는 뭔가 충분하게 설명을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근거에 기대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당연히 설복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들이라는 것들을 징후라는 걸 이미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의총에서 오늘 20%라고 하면 숫자 셈을 해보면 163석 중에 5분의 1 아닙니까? 31석에서 2석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상당수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아시겠지만
의총 내용이 안 전해집니까? 생중계되죠. 그렇죠. 그럼 내일 또 누가 또 하위 20% 들었니? 누가 또 어떤 근거로 반발했니? 이런 얘기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지도부의 위기 관리가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통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국민의힘 어떻게 묻어가고 있냐? 원래 하위 10% 국민이 더 악랄해요. 맞아요. 컷오프입니다. 네. 근데 어제 헤럴드 영신문 보도가 났어요. 하위 10%도 경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기술적으로 기술 네. 점수가 네. 민주당보다 훨씬 뛰어난 겁니다.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헤드라인에서 일단 그 앞서고 있다. 그렇죠.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비명계로 알려진 이소영 의원, 박정 의원,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은 단수 공천을 했고 친명계 핵심들로 알려진 그 최민희 전 의원, 조상호 변호사는 경선으로 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 꼭 친명 비명으로 나눠져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합비례당에서 비례 30번까지를 했는데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 각각 7인을 앞순위로 배치를 하고 민주당이 후순위로 배치를 하기로 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역에서도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울산 북구에서 네. 지금 이제 지금 단일화 그렇게 된다는 한다. 거죠. 예. 예,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구교영 기자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윤선 진행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친명 비명으로 나눌 수 없는 지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럼 먼저 발표를 하는 기술적인 지점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공천은 굉장히 거칠어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큰 내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임종석 전 실장 공천 관련된 이슈는 사실 뭐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3주 동안 공전이 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인터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이게 왜 설밥상에 오르냐. 지금 설밥상에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한 해 만에 안 줄 거면 정말 막판에 확 하던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슈를 다루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다루는 문제에서의 거침이 계속 좀 노출이 되고, 여튼 지금 총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지지할 명분, 그리고 주변에 내가 여기 괜찮지 않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데 적어도 싸우는 모습으로는 이게 그 명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이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침만 가지고 우리가 왜 안정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재명 지도부와 가까울 것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문제로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럼 전현희 전 위원장 그렇죠. 원래 본인은 종로 출마를 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아직도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 종로 선거구에 지역에서 지금 명함 돌리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종로에서? 예.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어디서 돌렸다 그래요? 뭐 당에서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뭐 동작, 결국은 동작 송파. 의뢰에서 이수진 의원 지역에 돌렸다고 하죠. 예. 그리고 갑자기 송파 갑에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가까워 보이는 인사조차도 자기가 어디 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 성남 분당갑 안철수랑 붙겠다는 얘기를 한 달 전에 지도부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뭔가 가라 말하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 좋은 데도 아니고 험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계속 어디 가라 마라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는 그럼 여기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 지금 상황 자체가 보기에. 사실은 시스템 공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지점에 딱딱딱 보내서 그때부터 출격시켜서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배회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예, 이제는 그렇죠. 정말요. 이제 뭐 49일? 앞자리가 예. 바뀌었어요. 오늘이 D-49이기 49일이죠. 네.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최종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성동에 남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될까요? 전망. 우선은 오늘 임종석 실장이 또 메시지를 냈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백 위원장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정확하게 공식 제안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성동에 남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정말 컷오프 아니면 정말 공천 주는 이 두 가지 사안밖에 없어서 이 네. 부드럽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나라고 좀 걱정하는 거기가 사람들이 실제 많더라고요. 전략 지역이기 예, 때문에 홍익표 그렇죠. 의원이 이제 서초로 가서 거기가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전략 지역으로 다른 사람을 꽂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위 10%에서 11에서 20% 사이에 든 분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일제히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제 송갑석 의원은 오늘 본인 스스로 이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10%는 아니고 11에서 20% 사이에 포함이 됐다라고 통보를 받았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나가서 무소속 출마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 내부에서 경선하겠다는 건데 경선하면 그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윤영찬, 박용진, 네. 송갑석 이런 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감사한 폭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신인 가산점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정말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신하고 있으니까 네. 우선 선거는 열어보는 재미가 있어서 뭐 기대를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 근데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강북을 같은 게 3인 선거구에 현재 구도로는 3명이 네.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박용진이 만약에 결선을 안 가고 그 말 그대로 후보로 확정이 되는 방법은 네. 70을 얻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30 하위 10%의 경우에 그렇죠. 30% 감산이기 때문에 네. 73, 21이잖아요. 네. 70에서 20이면 49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자 결선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해석을 해보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또 60만 있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아. 왜냐하면 6, 3, 18에서 42잖아요. 네. 결선 가면 상대가 40일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60만 확실하게 확보하면 이길 수 있다고 본 네, 거고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대중적 어필을 통해 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은 당원이나 여론조사 반반이잖아요. 예, 예. 자기한테 그런 여론이 모일 것이다. 그리고 네. 지역구 활동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해온 편이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박용진한테는 이런 페널티를 줬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널티에 예외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누구라고 일일이 거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선거구에 나온 분들 보면 복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사실 복당했으면 그것도 페널티에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런 그 감점 요인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판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을 없애준다거나 뭐 다양한 사람들을 섞어서 했겠지만은 사유를 보고. 근데 박용진한테 감점을 줬는데 감점 사유가 응당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는 의사 결정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게 선거가 끝나면 네. 논쟁적인 지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영주 부의장 있잖아요. 그 네. 국회 부의장이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탈당 기자회견 직전에 마지막에 만난 의원실을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더라라는 건데 왜 소통했을까요? 국민의힘 가는 겁니까?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하더라도 뭐 무소속이나 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무소속. 예, 지금 뭐 당장 또 새로운 미래로 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네. 새로운 미래에서도 대거 민주당에서 이제 하위 퍼센트를 받은 의원들이 자기네들 쪽으로 넘어오기에는 여러 산을 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무소속으로 뛰어가지고 다시 당에 돌아간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방금 나온 거를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는 정세균 전 총리, 임채정 전 국회의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런 분들도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관련해서 유감 표시, 공정한 공천 촉구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김영주 전 지금 아직도 부의장이시죠. 네네네. 부의장과 함께 이제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권성동 의원의 평가가 사실은 거꾸로 한 방 매기는 거거든요. 뭐냐 권성동 의원이 공개적으로도 글을 올렸어요. 네. 김영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본 김 부의장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지역 발전의 공로를 네. 여야 의원으로부터 굉장히 얻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합리적이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애썼다. 이거를 다르게 나쁘게 생각하면 선명 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토착 세력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좋아요. 네. 뭐라고 매겼냐면 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조끼 컬렉션 이번 공천이 네. 그럼 뭐예요? 선명 야당에 어울리지 않는 토착 세력이니까 이렇게 이재명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일적으로 김영주 의원이 정말로 야당에서 4선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수긍해서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가당치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지역구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그 영등포 갑이잖아요. 서울 영등포 네, 갑인데 이거 뭐 그 야당에서 나온 후보는 차치하고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개혁신당으로 갔어요. 누구냐면 우리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 때 비대위원 했던 문병호 의원이에요. 아, 맞아요. 문병호 의원이 여기서 당협위원장 오래 하다가 네. 개혁신당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가 있지만 무주공산이어서 꼬시긴 참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네. 상황이. 예. 근데 이제 김영준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권성동 의원 말이 본인한테 부메랑이 될 것 같고 그런 결정을 하면 네. 사실은 야권에서 굉장히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당적을 국민의힘으로 옮겨서 나온다면 네. 기존의 정치 활동이 굉장히 다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보태면 그 최현일 구청장이 당선됐던 2018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현역 영등포 구청장이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최현일이 됐어요 당시에. 최현일 지금 구청장은 여기에 영등포 갑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를 했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최현일 구청장을 또 김용주 의원이 적극 돕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또 전사가 있다는 점. 근데 보통 구청장과 현역 의원 사이에는 안 그런 좋아요. 좀 네, 예, 좀 좋은데. 어디든 있는 네, 좀 그런 일이긴 부분들이 하죠. 있다는 점. 예. 네. 제가 김은지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TV조선이 그 민주당 하위 20% 31명 명단을 입수했다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백 위원장은 아니다. 평가위원회는 그 공관위에게 전달한 명단 이것은 위원장만 갖고 있고 통보도 위원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보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결국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요. 나오는 내용을 예, 보면 아마 맞춰보면. 크로스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방송은 싶은데. 안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요. 아니, 이틀 전에 이틀 방송이 전에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명백 위원장의 해명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하루 지나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통상은 오보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죠. 이제 게다가 지금 이명백 위원장의 오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네. 뉴시스 발로 나왔던 이명백 위원장이 이제 공천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다 특정 의원한테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틀 후에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서 좀 오보 대응이 늦다라는 지점에서는 좀 이게 뭔가라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죠. 오보인가 아닌가 판단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오보인데도 늦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언론 대응 팀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건가요? 어디에 문제가 뭐여도 있다고 문제죠. 기자들은? 네, 네. 사실은 마지막에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제 언론 대응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 네. 민주당이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계속하고 아니 있는데. 근데 누군가 흘리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거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이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근데 하필이면 또 민주당이 네. TV조선이에요. 조선.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관련된 많이 쓰고 밀실 있죠. 공천 많이 논란을 쓰고 많이 쓰고 근데 있습니다. 저희 세 경향이 안 옵니까? 아. 시사인에 안 옵니까? 정치 비상구에 와야 됩니다. 경영 좀 그러니까요. 말고 와야 아, 되는데 정치 비상구. 여기서 터트려야 되는데 예. 안 오고 있어요. 못 터트리고 아, 있는데. 단독이 와야 됩니다, 이거. 근데 저희 셋의 공통점 기자지만 저는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TV조선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사례가 뭐냐면 또 뭐 경우는 다르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에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비선 실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탄핵 국면을 2년 있다 맞았어요. 결국 뭐냐면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결국 나온 이유가 있을 거고 발화 주체는 아무래도 이거를 맞듣지 않아 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경쟁자거나. 그러면 이런 굉장히 컨피덴셜이 요구되는 사안이 왜 유출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천 과정에서 흠결이 없는지를 반성해 봐야 되는 거지. 유출 경위를 추궁하고 뭔가 이게 보도가 나와 입 닫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1차원적이고 우리가 늘 비판해 온 그런 모습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자들이요 생각보다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특종을 하려고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실 이런 보도 나오면 기자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저 정보 관리에 미흡했다는 점 뭐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죠 그 문재인 정부 장관 청와대 출신 현역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것인데 임종석 실장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일종의 이제 전반적인 친문계 분위기인 단체 거죠? 행동 분위기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친문 친명 나누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하위 20% 명단에는 대부분이 비명이다. 네. 물론 뭐 친명도 있다라는 말이 있긴 있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의 구심점이 지금 상황에선 친문계로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논의를 여러 가지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장 뭐 때로 이제 탈당을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미 박용진 의원이 탈당하지 않고 안에서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진 않은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김부겸 총리라든지 정세균 총리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 뜻만 같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김원기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는 이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내세울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죠. 근데 의총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 공천 와중에 뭐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총을 좀 요구해서 소집이 됐는데 네. 대표는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해야 이재명 됩니까? 대표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가봐야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내가 들어봐야 네, 그리고 어차피 알맹이가 없다. 또 이제 가면은 자기가 네. 얻어맞는 기사만 나올 게 뻔하니까 사실은 상황 회피를 하는 게 결국은 차선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친문계가 이제 피해 의식을 갖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친문계를 사실 잠재울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은 지금 이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도부의 자기 희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그 어제 이제 그 정치비상구에서 네. 그 장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정식 의원들이 찾아갔다는 거 아니고 또 재선급 이상 의원 2명이 찾아가서 형님 좀 이제 꿈을 바꾸십시오. 꿈을 좀 바꾸십시오. 그 꿈이라고 하면 국회의장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네. 당을 위해 헌신할 불출마를 좀 고려해 보십시오. 이런 네. 얘기를 충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분 지역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과 붙어도 20%씩 이기는 그런 지역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만 경기 시흥을 해서 네. 내리 5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부터 험지는 못 가더라도 사무총장 선거를 지휘해야 되니 어렵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불출마로 한 번 정도는 쉬면 자기에게 더 큰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권에 오래 있었으니까 더 넥스트 스텝으로 네. 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기왕 선거가 잘 끝나면 다른 평가를 받아 다음 당권 선거에서 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큰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정치에 매몰이 돼서 자기를 지키고 남은 칼질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버리면서 왜 나한테만 그만하라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추가 취재를 좀 더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스토리에 화가 좀 나셨다고. 예, 이재명 화를- 대표가요? 아니 조정식, 조정식 총장이 사무총장이? 예, 그러니까 후배들이 형님 이제 꿈을 바꾸셔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비서실장을 하든가 다른 스텝 경기도지사를 가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누구라도 지도부 중에 누구라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형님. 근데 이 형님이 화가 나셨다고. 그래, 화는 안 내시는 분 같은데 이게 화가 화를 많이 내셨다는 났나 소문이 봐요. 예.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도부 헌신도 사실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이제 비명으로 알려진 분들은 단수 지역을 주고 뭐 비명계 뭐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제 보기에도 판단을 좀 잘해서 경선을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막 확확 바꿔가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그렇죠. 조용한 공천이고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들었는데 사실 네. 국민의힘 공천은 기득권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대거 살려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조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초선 재선들이 지금 항상 친윤 연판장의 핵심으로 들어왔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용한데 22대 국회를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그러면 또 똑같이 이제 친윤 일색의 어떤 당 개혁은 전혀 없이 굴러가는 기득권화를 지키는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용한 것들이 어떻게 평가받을 건가라는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큰 네. 판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형세면 결국은 언론이 주목하는 뭔가 미시 이슈로 승부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임종석이 올 줄 알고 중성동갑에 이미 지금 단수 공천을 해놓은 사람이 있죠. 윤희숙 의원이요. 윤희숙 의원을 해놨죠. 전 의원, 예. 윤희숙 의원 어떤 커리어입니까? 경제 전문가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학자 출신이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어제 이제 경기 화성을로 이제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공영훈 현대차 사장이라는 사람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중성동갑에 여론조사 돌렸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수 말을 바꾸는 겁니다. 윤희숙 단수 공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종 운동권 나와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다 실물 경제 전문가 직접 나가는 겁니다. 공영훈 사장이 나와. 네. 너는 머리로만 알잖아. 나는 실물을 알아. 이렇게 붙여놓으면 구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언론도 네. 재밌잖아요. 그럼 보도가 많이 나오죠. 그럼 종편에 빵빵 터집니다. 예. 공영은 이제 뭐 유니스 예, 해가지고 예. 그런 새로운 미시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리면 돼요. 예. 그러면 당의 큰 어려운 상황들도 극복이 됩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그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도의의 상도 그러니까 큰 길에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머리를 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 결국
여기 이제 구도가 나오는 그 선거판을 뒤흔드는 네. 뭔가 우리 패를 보고 쓴 것 같은 그 선거 그 지역구에서 말을 바꾸는 그런 전략을 미션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보이는 너무 아쉬운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임종석 전 실장도 어떤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임 실장이 좀 버티는 거죠. 여기 말고 딴 데는 갈 수가 없다. 가라고 했으면 진작에 가라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 가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뭔가 결론은 내긴 내야 된다. 이 그림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이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두 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밤 10시입니다. 1차 경선 지역 개표 결과를 밤 10시에 해요. 발표를. 기자들 네? 사이에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예. 왜 밤 10시입니까? 심지어 당원 전에는 7시부터 들어와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니 뭐 저녁 7시부터 대기해가지고 밤 10시에 이거를 발표를 봐야 되는데 기사 언제 쓰고 집에 퇴근 언제 합니까? 예? 김은지 기자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아, 예, 당연히 이제 기자로서는 시간이 언제든 챙기긴 해야 되겠지만 네. 기술적으로 왜 이 시간이었냐라는 네.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재밌으면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고 쓸거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야당 취재하는 기자들이 힘 빠지는 게 이렇게 맨날 싸움의 양상을 보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요새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표정이 좋습니다. 표정 관리 사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전부터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전략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했던 것들을 총선 직전에 서울에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 상황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든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것들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야권의 분열입니다. 네. 그때 이제 정부 여당이 생각했던 것들이 야권이 분열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딱히 본인들이 잘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씩 주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포 편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지만 생각보다 서울이 지금 나쁘지 않다 판단. 그리고 김포에서는 잘게 해가지고는 나눠서 가져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지금 파업하는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기득권 때려서 과거에 화물연대 40%까지 올라갔던 그 상황 네. 복귀한다. 뿐만 아니라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형제를 집행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범죄 피해자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자기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에 하나 흉악범의 어떤 이슈가 크게 불거졌을 때 그렇게 또 포퓰리즘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 그거는 작년부터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네.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네. 지금 사형제 집행까지 얘기했다는 거는 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마음 상태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 선거 흐름이 내 뜻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슈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로 들리거든요. 네. 그 사형제라는 게 사실은 미국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고 집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후보들이 과거에 보면은 사형 집행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공화당 후보들이 이긴 선거에서 보면은 꼭 이 이슈를 꺼내 가지고 네. 민주당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범죄 피해자를 들어서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게 승세로 이끈 경우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제 그 말 그대로 선거판 말 놓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월하다고 느끼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이런 거대 이슈 가지고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기본적으로 지금 똑같이 이재명과 한동훈이 양당의 대표를 겨루고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할 만한 시험할 만한 여유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다 오히려.